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은 제2의 뇌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의료원 위대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외래 환자 중 장염 환자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대장에 흔하고 소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염 현상은 주로 설사와 복통이지만 위장에도 영향을 줘 구토나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장염의 발생 원인은 오염된 음식과 물입니다. 주로 대장균이 원인균이지만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음식이나 물을 마셨는데도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이유는 장 건강 때문입니다. 장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설사나 배탈이 나기 쉽고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곧장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장은 바로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 한국인 암사망 원인 2인 대장암 10명 중에 4명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고 국민 5명 중 1명꼴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현대인들의 장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습니다. 같은 50세라도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한 피부를 가진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정답은 신체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일본 최고의 면역학자인 오쿠무라 고우는 젊음과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면역력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세포는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 건강이 젊음의 척도요 건강의 척도입니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 성분을 순식간에 분석해 췌장, 간장, 담낭 등의 지령을 보내 가장 적합한 분해 효소를 분비시킵니다. 혹시라도 유독한 물질이 들어오면 재빨리 장액을 대량 분비해 배설물 형태로 신속하게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설사입니다. 설사는 외부 위험에 몸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장의 길이 약 9m가량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주름까지 모두 펼치면 우리 몸 표면의 100배가 넘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스 코트장 한 면쯤 된다고 합니다. 소장은 약 7m로 전체 소화관에서 75%를 차지합니다.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 소장, 대장, 항문을 합쳐서 모두 다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는 것이 바로 소장의 역할입니다. 만약 병원군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면 소장 점막에 분포한 페이에르판 이 림프로 하여금 이물질이 날지지 못하도록 면역 항체, 면역 글로불린을 만듭니다. 이것이 장간의 면역 시스템이며 어른 몸에서 매일 약 4g씩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장에는 체녀, 체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장이 건강하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해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쉽게 낫습니다. 면역세포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주치의 의사인생입니다. 면역 시스템 최전선에 일하는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데 이 NK세포란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몸 안에 약 50개 정도 있는 NK세포는 온 몸을 사차시 순시하며 바이러스와 갓 생긴 암세포를 해치우고 청소하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동안 약 1쪽에 이르는 세포를 만들고 그 가운데 약 5,000개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매일매일 한 5,000개의 암세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일 암세포가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NK 면역세포 때문입니다. NK세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배 주변에 있는 장입니다. 생명의 출발점인 장 속에는 500가지가 넘는 장내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있습니다. 이들이 화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미생물입니다.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 대장은 뇌와 이어진 자율신경의 지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뇌가 불안, 초조, 압박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는 곧 자율신경을 통해서 순식간에 대장으로 전해져 변비나 복통, 설사를 일으킵니다. 또 작은 창자의 소장에는 1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중 뇌와 연결된 그릇은 불과 수천 개뿐입니다. 뇌와 차단이 되어도 아무 변화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소장입니다. 이는 뇌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스는 뇌에서 정신으로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뇌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이 암사망 원인 2위고 대장의 용종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70%나 증가했고 요즘 시대는 서구화된 식단과 부족한 운동, 불규칙적인 식습관, 담배, 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장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새벽이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으로는 보통 걷기, 조깅, 많이 물 마시기, 카페인 절제하기, 술,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고 육류는 되도록이면 야채와 함께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모두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방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장 속에 100쪽에 어떤 분은 장 속에 1000쪽의 세포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넘는 세균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매일 대장 속에서 발염이 부패를 일으키고 그때 일어나는 가스들은 혈관으로 흡수되어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걷기를 해라, 조깅을 해라, 많은 물을 마셔라, 카페인이나 술 같은 거 들지 말아라, 지방에 든 음식을 들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또 그렇게만 해가지고 온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RF의 호흡입니다. RF의 깊은 호흡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아담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담의 RF 호흡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 아담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더라, 아담이 되었다는 말에 근거해서 아담이란 말을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와 기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환경 파괴와 미세먼지와 식생활의 인스턴트화와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과 이동 속도의 향상으로 인간의 행동 범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으며 인간은 항상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왔지요. 그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들의 세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제일의 선이며 모든 다른 선의 기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병들고 늙고 죽는가?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세포의 변질 또는 사망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생리현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장이나 신장의 세포가 10% 이상 죽으면 장기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약 30%가량이 죽으면 사람도 동시에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왜 죽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포의 사망 속도는 산소 소비량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21,000 칼로리를 산소를 소비하면
죽는다는 시험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살을 산다고 볼 때 한 달에 17.5kg을 소비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식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세포가 변질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격한 운동을 하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단명한다는 현실로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산소 소비를 억제하면 건강과 장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산소 소비를 일으킨 첫 번째 요인은 운동입니다. 때문에 세포 사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에너지하려면 막대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음식을 적게 먹고 지방질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는 세포는 산소보다 스트레스에 더욱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해야 합니다.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세포 강화 유전자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세포는 점차 죽어가거나 자구책으로 세포 유전자가 변질하며 일부는 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노화 현상이란 세포가 늙는다는 말이죠. 세포가 늙는다는 것은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받은 세포의 재생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현대는 마음에 작용하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해 건강이 존목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과잉은 몸에 큰 변조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명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 건강 악화와 수명 단축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현대의 산물로 인위적으로 거의 예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여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뇌세포가 감소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좌우 합해서 약 140억 개의 신경세포와 약 400개 정도의 그리라세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세포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3세에서 성인의 7, 80%가 완성되며 7, 8세 이르게 되면 90%에 달하고 20세 이르러서는 모든 뇌세포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뇌는 자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뇌는 언어나 계산에 관한 사항 분석, 통계, 분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성적인 사항을 다스린 뇌가 바로 자뇌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면 직선적, 즉 디지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뇌가 바로 자뇌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오른쪽 우뇌는 정서적인 면,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적인 면, 창조력, 이미지, 전체 파악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적, 아날로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나 치유력은 좌뇌가 감당하는 것이라 우뇌의 담당입니다. 그러나 이 우뇌가 평소에는 자뇌와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뇌는 뇌파가 13Hz에서 이상에서 활동하지만 우뇌는 10에서 12Hz, 즉 알파나 세타파 정도 아니면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쫓겨 항상 들뜬 상태라든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인 베타 상태에서는 우뇌 활동이 전면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온전한 치유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리어 신체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고 여러가지 병, 특히 생활습관병이나 심인성병에 걸리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억지로 약이나 화학요법을 통해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하니 우리 몸의 세포는 더욱더 고통을 당하며 알지 못한 아우성을 우리 몸에서 마음을 통해 내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뇌가 알파 상태가 되었을 때 치유력을 발동시키는 작용은 무의식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명체를 보존하는 자율신경은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습득하면 인간의 무한한 육체적, 정신적인 잠재력,
즉 생명력이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인체 내에 약 100조 개 세포 배터리가 일제히 충전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간은 또 왜 질병에 걸린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생리학과 유전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세포 변질이 원인에 있다는 것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해독이 완료된 유전공학위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스트레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활성산소입니다. 이것은 산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가지에서 해방되면 거의 대부분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나 활성산소를 피하면 될 것 아닌가? 맞지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제거는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활성산소가 어떻게 병의 원인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병리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인간의 세포는 약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포에는 정해진 수명들이 다 있습니다. 세포의 수명 한계가 최대 약 120년 정도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세포는 50회 내지 60회 정도 세포 분열을 거듭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들 세포와 스트레스 또는 활성산소와의 관계입니다. 유전공학에 의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 기간을 형성하는 세포 위치가 변질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세포들이 안정된 위치에서 옆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려나가는 거리에는 한도가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만일 스트레스가 심하여 세포가 이 한도 이상으로 밀려나가면 그 세포의 기능은 상실되고 그 세포로 구성된 맡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그처럼 밀려나간 세포도 그 한도 거리 내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제자리로 복귀된다는 좋은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변절된 세포가 한도 거리 내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변절된 세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도 사라지죠. 그야말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활성산소의 경우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좀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활성산소도 세포를 변질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와 같이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특효약이나 치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도박까지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가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활성산소도 약품이나 각종 비타민, 각종 호르몬 등을 보급하여 그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대부분 인체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도 약 2% 정도의 활성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인체 내에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SOD나 이산화질소, 활성순소 등이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효소나 호르몬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유전공학으로 본 아담의 아랫배 호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